안녕하십니까. 사실로 도전한 현대사,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전쟁의 지정학을 맡은 박상우입니다. 제 강의는 크게 5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지오폴리틱스와 테크노폴리틱스로 본 대한민국의 위기. 두 번째, 조선의 소중화적 세계관. 세 번째, 조선은 왜 멸망했는지를 이모군란, 동학란, 일청전쟁을 통해 살펴봅니다. 네 번째, 보불 전쟁의 교훈을 취해 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비결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국 강병을 이룬 일본이 패망하게 된 계기인 군국주의와 식민팽창,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지오폴리틱스와 테크노폴리틱스로 본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지정학은 영어로 지오폴리틱스라고 합니다. 1916년 스웨덴의 정치학자 셀렌이라니가 유기체, 그러니까 국가를 생명체로 보고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채택한 용어입니다. 대한민국은 주변이 모두 강한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 나라가 모두 강대국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교를 잘 해야 합니다. 위치적으로 그다지 좋은 곳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라를 떼어서 어디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나라가 유럽의 폴란드입니다. 독일과 러시아 탐바구니에 끼어서 나라가 한때 없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가장 좋은 나라를 들자면 역시 미국입니다. 남북으로 캐나다, 멕시코가 접해 있어서 국경에서 전쟁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서양과 태평양 양편으로 세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해양 국가면서도 대륙 국가의 장점을 모두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지정학에 대해서는 몇몇 대표적 학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해양 권력 사론을 저술한 미국의 알프레드 머헨이 있습니다. 또 1차 대전은 해양 세력인 영국과 대륙 세력인 독일의 쟁토라고 규정한 영국의 맥킨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맥킨더는 유라시아 중심부를 지배하는 자가 이를 토대로 해양까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동시대 학자 중에 스피크만이라는 미국 학자는 그 반대로 봤습니다. 유라시아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림랜드를 장악하는 자가 유라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부에서 중심을 포위한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인인 스피크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역발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미국의 적이지만 미래는 일본이 유라시아 중심 세력을 견제할 국가가 될 것이며 미국이 일본의 국력을 신장시켜 극동에서 대륙 세력에 대한 방파제로 만들 날이 기필코 올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스피크만의 이 같은 예견은 지금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앵글로 섹슨 연합의 일본까지 가진 주변부 림랜드가 유라시아 중심부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전략동맹 쿼드, 호주, 영국, 미국의 삼국동맹 어커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공유동맹 파이브 아이즈의 형태로 주변부 세력이 재현됐습니다. 다만 유라시아 중심부가 러시아라기보다는 중공이라는 사실만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스피크만의 이론을 적용시켜보면 한반도 역시 주변부 림랜드에 속합니다. 동시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의 완충지대입니다. 지오폴리틱스의 중심축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호주, 영국, 미국의 삼국동맹 어커스가 결성되자마자 호주가 프랑스에서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의 핵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커스에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영연방국가인 호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국은 브렉시트로 프랑스,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대륙과 결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EU와 나토의 흥미가 다소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소련이 유럽에서 대체했지만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 지금은 중공이 최대 위협이니까 아시아에서 해양 국가들끼리 뭉치자는 신호입니다. 지오폴리틱스는 이제 개념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국주의 식민지 팽창의 일원으로 군세력이 주된 매개였지만 경제가 갈수록 중요시되면서 지오 이코노믹스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군사, 경제적인 요소보다 기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을 통한 영토 점령이나 식민 지배가 아닌 기술 패권 추구에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기술 정치, 테크노 폴리틱스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서로 연합을 맺어 기술도 공유하자는 프레임의 국제 정치가 바로 기술 정치학 테크노 폴리틱스입니다. 이는 서방의 기술 봉쇄를 당하는 중공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19차 6중전회가 열린 11월 8일 반월담이란 격주간 당기관전은 이에 대해 의미 있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반월담은 중공중앙선전부가 신화사와 공동으로 출판하는 잡지입니다. 반월담에는 미일, 인도, 호주의 사각동맹 쿼드 회담 사진과 함께 세계는 지정학 시대에서 기술 정치 시대로 진입했다. 기술 연맹에 대한 미국의 야심은 매우 크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맹국들끼리 무리지어 기술 연맹을 결성하는 국제정세 추세에 주목했습니다. 반월담은 기사에서 바이든이 집권한 이래 미국은 적극적으로 동맹국들과 함께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클린 에너지 같은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합작을 주동하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연맹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 연맹은 다층 차원의 합작이다. 동맹국들 간의 합작일 뿐만 아니라 그 정부, 기업 간의 합작이기도 하다. 쿼드는 첨단 기술이 인터넷으로 유출되는 것을 봉쇄하려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은 미국의 RNA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이 사설은 사실 중공의 아주 명징한 현실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일, 인도, 호주의 쿼드는 기본적으로 지정학에 기반한 대중공 포위망인 동시에 기술 동맹이라는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기술 정치, 테크노 폴리틱스 패러다임에서 미국과 중공은 사실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중 간 기술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는 화웨이를 침몰시키려는 미국과 이에 맞서 결사항전을 벼르고 있는 중국의 태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공이 꿈꾸는 세계 정복의 야심을 대변하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제재로 많이 약해졌지만 한때 그 힘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진출할 때 상대 국가가 달러가 없으면 농산물로 결제를 해줄 정도였습니다. 참깨를 받으면 월병 재료로 쓸 수가 있으니까 중공 국내에서 현금화한다는 전략도 구사했습니다. 화웨이 CEO 런정페가 정신력을 강조하기 위해 집무실에 걸어놓은 사진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 대공포에 기체와 날개가 너덜너덜거릴 정도로 피해를 입고도 무사히 돌아온 소련의 전투 폭격기 일류신2 스투르모빅의 정신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 말고는 퇴로는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2020년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세계는 지정학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 보지 못한 아주 혼돈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이 셰일가스 채굴을 포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기후변화를 이슈로 내세운 탄소 중립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면서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에도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또 호주와 중공 간 무역 분쟁과 함께 공교롭게도 중공에서는 석탄 대란과 전력난도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 칩을 둘러싼 미중, 유럽, 타이완, 일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쟁토와 합종연행, 중공의 제조업 붕괴로 인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재편 등 국제정세의 변화는 요란하면서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과거처럼 무기를 동원해 영역을 확장하는 전쟁의 지정학적 위험도 상존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에너지, 자원, 소재, 재료, 일반 제조업,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비전통적인 전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오폴리틱스의 역사적 프레임은 반복되면서 그 패러다임은 테크노폴리틱스로 더욱 치열한 각축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현 정부는 이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예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도 중국만 바라보다 일어난 어이없는 사태입니다.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예 도외시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 시점에서 지오폴리틱스, 나아가 테크노폴리틱스를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 그 본질을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의 제목은 조선의 소중화적 세계관입니다. 중국을 무의식적으로 추종하는 DNA는 아주 오래된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용비어천가입니다. 해동 육룡인 나르시아 하늘마다 하늘의 복이 있어 중국의 옛 성인과 같으시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이란 귀에 익은 구절이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고열역사를 칭송할 때 용비어천가를 부른다고들 하는데 세종 때 편찬된 용비어천가는 소중화 사고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해동 육룡인 나르시아에서 해동 육룡은 세종의 6대조 조상입니다. 세종 바로 위인 태종, 태조,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부친에게 환조라는 시호를 붙이고 이성계 조부, 증조부, 고조부를 각각 도조, 익조, 목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해동 육룡이 나는데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이 있어 중국의 옛 성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중국을 얼마나 흠모했는지 조선의 소중화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투영되는 게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지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1402년에 중국에서 수입한 두 장의 지도를 참조해 그린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도 화해관이 담겨 있습니다. 실측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상상해서 그린 지도입니다. 중국 동쪽의 조선은 소중화라 여겨 상당히 크게 그렸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아주 왜소하게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4대 교린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4대 교린의 원뜻은 대국을 섬기고 이웃과 사귄다는 건데 사실은 중국은 우러러 보면서 일본은 아래로 보는 사고방식이 녹아 있습니다. 이는 조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그나마 대외 교류가 있었던 덕에 세상 보는 눈이 그나마 나았습니다. 1602년 마테오 리치가 베이징에서 만든 고려 만국전도는 이태리에서 가져온 세계 지도를 대본으로 했기 때문에 꽤나 사실적입니다. 5대양 6대제가 비교적 현실적으로 표시됐습니다. 이 지도는 중국인들이 세계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려 만국전도의 동아시아 부분을 보면 조선도 일본도 있는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대명일통이라고 표기하고 동신하해를 대명해, 그리고 대륙규, 소륙규란 섬이 있는데 대륙규는 타이완의 옥입니다. 아래로는 필리핀을 류손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서도 마테오 리치의 지도를 필사해 세상 보는 눈이 그나마 나아지긴 했지만 단순 호기심에 그쳤습니다. 1821년에 실학자 하백원이 제작한 태사회사 이마두 만국전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지만 조선은 망한 명나라를 구한말까지 섬기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화양 계곡에 있는 송시열의 비문입니다. 대명천지 숭정 1월이라고 쓰였는데 조선은 대명제국의 것이며 명나라가 망했을 때 자금성 뒤편 매산에서 목매달아 자결한 숭정대가 해와 달처럼 조선을 비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대명천지가 바로 모아 사상이 담긴 표현입니다. 또 대학 가려면 서울 장안에 있는 대학에는 가야지라고 할 때 장안은 당나라 수도 시안입니다. 베이징 천안문 앞대로 이름이 장안갑니다. 중국이 가장 융성했었던 시기인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지금도 서울에 비유하는 것도 소중화주의가 낳은 악습입니다. 이런 조선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바로 섬나라로 중국과 어느 정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다 다른 나라로부터 문물을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정학적 요소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쇄국 정책을 시행한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도 나가사키 대지마만큼은 열어두고 네덜란드에 난학을 수용했습니다. 일본의 특징은 당대 세계에서 본받을 나라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그때그때 유연하게 문화와 제도를 수용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의 문화와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일본이 해양 국가인 만큼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상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메이지 시대 걸출한 인물들을 제자로 배출한 요시다 쇼인의 세계관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시다 쇼인은 바깥 세상을 알고 싶어서 2번이나 밀항을 기도하기도 한 인물로 29살에 요절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집필한 유수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급히 무력 대비를 가다듬어 군함을 갖추고 즉각 애조 오늘날의 홋카이도를 개척해 제후를 심고 감차카와 오호츠크를 빼앗아야 한다. 류큐를 다스리고 조선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야 하며
북으로는 만주를 점령하고 남으로는 타이완, 필리핀, 윌슨 제도를 거둬들여 진취적인 세를 과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착하는 러시아어로 맨 끝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인들조차도 시베리아를 훨씬 지나 동쪽 끝에 있다고 해서 이름 지은 감착카까지 일본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지정학적 식견이 대단했습니다. 요시다 쇼이는 20대 야마구치현 하기라는 조그만 마을에 쇼카 손죽구라는 다다미 방이 있는 조그만 사설서당을 만들어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막부를 쓸어들인 평민군대 기헤이 따위를 조직한 다카스키 신사쿠를 비롯해 메이지 유신 3골 중 하나인 기도 다카요시,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조선 총독을 했던 테라우치 마사타케, 이노우에 가오루도 요시다 쇼인의 제자입니다. 일본은 또 주도적으로 외교 부문에서 화해 질서를 종식시킨 나라입니다. 메이지 시대 중국통 외교관으로 소에지마 다네오미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1873년 일청 수호 조교 비준소 교환과 동시제 성원을 촉구하는 국서 전달 목적으로 청나라를 방문했는데 청나라 조정이 요구하는 3궤 구고도의 예를 거부했습니다. 제갈량전을 줄줄 외고 한시도 즉석에서 지을 정도로 학식이 있었던 소에지마 다네오미는 중국 고전을 인용해 고압적인 외교 프로토콜인 3개 구고도를 거절합니다. 상사의 순전에 나오는 비너 사문, 사문 목목, 사방에 손님이 찾아오면 이에 대해 공경의 태도로 맞이한다는 구절을 인용해 청나라가 요순 이래 정해진 법도를 어기느냐면서 국제관례대로 하겠다고 고집한 끝에 서서 3번 목례를 하고 동시제와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에 훨씬 앞서 1793년에도 프로토콜을 두고 영국과 청나라는 옥신각신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외교관 존 맥카트니가 청나라를 방문했을 때 3궤 구고도례는 거부하긴 했지만 한쪽 무릎을 굽힌 채로 걸륭제를 배할했습니다. 3궤 구고도례는 3번 무릎을 꿇고 한 번 무릎을 꿇을 때마다 머리를 3번 조아리는 굴욕적인 예법입니다. 조선에서는 병자호란에 패전한 뒤 인조가 삼전도에서 이 굴욕을 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보다 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오키나와인 류큐 왕국입니다. 류큐의 상시왕과 신하들은 청나라 사신이 오면 수리성 밖으로 나가 자발적으로 3궤 구고도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성에는 휴레노군이 우리 발음으로 수레 지방이라는 편액을 걸었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나라라는 뜻인데 류큐인들이 말하는 예의는 중국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키나와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친중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 놀이는 일본 방어에 약한 고리이기도 합니다. 일본 본토인들이 친중 성향의 오키나와인들을 가리켜 신화진, 진화 사람이란 멸칭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은 중국을 그토록 사모했던 탓에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듬해인 1883년 조선의 민영익, 홍영식, 유길준 등 8명이 보빙사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뉴욕까지 가서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더를 만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을 대하는 자리에서 중국 황제를 대하는 버릇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체스터 아더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자 황공한 나머지 뒤로 물러나 큰절을 했고 이 장면은 현지 신문에 사파로 그려졌습니다. 누가 절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천국을 빚은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비하고 낮추는 사대주의 행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 앞에만 서면 낮아집니다. 문제는 중공은 큰 산, 한국은 작은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또 박원순은 중국이란 말의 엉덩이에 부탁하는 파리가 돼야 한다는 마음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 조선은 왜 멸망했는지, 그 원인과 이모군란, 동학난, 일청전쟁까지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량치차오는 조선이 스스로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만국을 기록하다 조선 애사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망하지 않는다면 망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일본이 다른 나라 망하게 하는 실력을 가진 것만 문제가 아니다. 조선이 많은 길을 취하지 않았으면 100개 일본이라도 어찌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일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대원군이 나라 문을 닫아 걸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 사례, 민씨 일가의 전행,
그리고 조정대신이 친일 친정파는 아니오 외국 군대를 불러들인 일들을 하나하나 지목했습니다. 량치차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이 아니었으면 러시아에 잡아먹혔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 해도 부패하고 무능해서 만국의 단계까지 이르게 한 조선왕과 대신들이 스스로 개혁에 나섰을 리도 만무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예를 황당한 사례로 들었습니다. 일본과 한일 합병 조약을 공포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순종이 황제 즉위 4주년 기념식 연회를 천연덕스럽게 치른 일을 예로 들면서 경악했습니다. 나라를 넘겨주기 전에 잔치는 하고 싶다고 한 겁니다. 조선은 만국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구식군대에게 봉급으로 썩은 쌀을 지급했다가 임원군란이 발생하자 민비는 도망을 갑니다. 이게 1882년입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청나라 군대는 조선의 진주에 민비의 라이벌인 대원군을 납치해갑니다. 이어 1884년에는 급진 괴화파가 일본의 도움으로 일으킨 갑신정변도 진압하게 됩니다.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화됩니다. 위안스카이가 상주하면서 상황 노릇을 하게 됩니다. 조선은 더욱 피폐해지고 1894년 갑오년에는 동학난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조선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고 일본도 청과 맺은 텐진 조약을 구슬로 출병합니다. 동학난은 조선 관군과 일본군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동학난은 한때 전주성을 점령하는 등 기세를 떨치다가 우금치에서 사실상 몰살을 당합니다. 갑오년 12월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 2만 명은 일본군 200명, 관군 2,500명에 소멸됩니다. 당시 일본군은 연발 게틀링 기관총과 사정거리 1800m 스나이더 소총으로 무장한 반면 동학군은 축창과 농기구, 부적으로 무장했습니다. 동학군은 부적을 몸에 붙이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라고 주문을 외면 총알이 피해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1900년에 발생한 중국 의화단의 난과 똑같았습니다. 권법을 수련해서 영어로 의화단은 박서라고 합니다. 권투선수란 얘기죠. 이들도 부적을 붙이고 따오창, 부루, 썬공, 후티란 주문을 외웠습니다. 조선이나 청나라나 미개하기가 판박이었습니다. 동학난을 구실로 들어온 일본과 청나라는 이윽고 조선 땅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서 일청 전쟁이 발발합니다.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이 청해 함정을 공격한 데 이어 황해에서 청나라 북양 함대를 일방적으로 괴멸시킵니다. 청나라 북양 수사의 함대도 겉으로 보면 만만치 않았는데 서태후가 이화원을 짓느라 군비를 빼돌리는 바람에 포탄에 화약 대신 깻묵이 들어있어 제대로 전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랴오동 반도에 류순도 함락하고 멀리 남쪽에서는 타이완의 펑우섬도 점령합니다. 결국 일본과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체결 장소는 시모노세키의 춘범루, 일본어로는 슌반로라고 하는 복요리 전문점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 청나라는 자국 세출 예산의 3년치에 해당하는 은 2만 양을 배상금으로 물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완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줍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랴오동 반도를 차지하게 됐는데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간섭하면서 반환하라고 압력을 넣는 바람에 청나라에 다시 돌려줍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일항은 조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876년 조선이 개항할 때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의 일항,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청나라가 확인해 줍니다. 즉 조선은 자주국이니 청나라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로 개화파들은 조약의 일항 자주국 규정에 따라 영업문을 없애고 독립문을 세웁니다.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건데 한국에는 이를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3.1절 행사를 독립문 앞에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일본이 소위 삼국 간섭으로 랴오동을 포기하자 러시아는 곧바로 하얼빈에서 루순까지 철도 건설을 시작합니다. 일본이 물러난 틈을 러시아가 파고든 건데 결국 이는 10년 뒤 발생하는 일로 전쟁을 예고한 셈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보불 전쟁과 일로 전쟁입니다. 보불 전쟁은 일본의 체제 변화 그리고 일로 전쟁의 승리와 아주 밀접합니다. 유럽에서의 판도 변화에서 일본이 교훈을 얻어 아시아에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보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독일 통일을 이루자 일본은 이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 일본의 국가 시스템은
프랑스식이었습니다. 군대와 경찰이 프랑스식이었고 민법도 프랑스 나폴레옹 법전을 번역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보불 전쟁에서 프러시아, 즉 독일이 프랑스에 이기자 일본은 프랑스식에서 프러시아식으로 국가를 개조합니다. 강한 나라, 잘 나가는 나라를 모델로 한 겁니다. 그리고 프러시아식 군대 건설을 위해 베를린에 장성들을 파견해 학습을 하게 합니다. 일본 군령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와카미 소로쿠는 베를린에서 독일어에 정통한 젊은 군의관 모리 오가이를 불러 다무라 이오조, 노기 마레스케 같은 고위 장성들에게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강의하도록 지시합니다. 모리 오가이는 12살 때 도쿄 의대에 입학한 보기 드문 천재인데 의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문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습니다. 근대 일본의 대문으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일본의 독일 유학 1세대입니다. 모리 오가이는 전쟁론을 대전 항리라는 제목으로 몇 년간에 걸쳐 완역을 하게 되고 일본 군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 특히 육전에서 승리하는 클라우제비치의 전략에 한몫을 했습니다. 일본이 프러시아식 국가 시스템을 받아들인 이유는 두 나라가 처한 상황이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통일 전 200여 개의 소국으로 분할되어 있었던 독일이나 수많은 번체제인 메이지 이전의 일본은 아주 비슷합니다. 일본은 비스마르크의 지원으로 독일의 국가 시스템을 이식하게 되는데 1889년에 반포한 대일본 제국 헌법도 독일식입니다. 이 시기 독일과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국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무리한 대외 팽창은 자제했다는 점입니다. 철혈제상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하자는 소독일주의로 독일 통일을 성취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라고 해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지만 이긴 대가로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 대신 알자스 로렌을 접수했을 뿐입니다. 해외 식민지를 가져봐야 통치하기만 힘들고 실속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시 말해 프러시아가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인 만큼 민족이란 허구의 개념을 사로잡혀 영토를 확대하는 대신 내실을 기한 겁니다. 이후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패망한 것도 비스마르크가 수립한 소독일주의 원칙을 어기고 레벤스라움이라는 개념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전선을 늘어뜨린 것이 주 원인입니다. 이는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착각 속에 무리하게 판도를 늘리고 2차 대전 때 미국, 영국을 적으로 돌려서 멸망한 겁니다. 그러면 동북아에서 벌어진 세기의 전쟁이라고 하시는 일로 전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로 전쟁은 최초의 대규모 현대전이며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대신해 일본이 러시아와 싸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일 동맹의 효시입니다. 일로 전쟁은 알기 쉽게 인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로 전쟁에서 가장 상징성이 높은 인물은 고다마 겐타로입니다. 전쟁 발발 당시 타이완 총독을 거치고 내무 대신이었지만 전쟁 설계자인 다무라 이오조가 과로로 급사하자 계급을 2단계 낮춰 만주군 참모장으로 추전합니다. 자리의 높낮이보다 국가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고다마 겐타로는 육군이지만 앞으로의 전쟁은 정보전이 될 것으로 확신해 해저 케이블 부설 사업을 추진한 인물입니다. 영국의 케이블 부설선을 발주하고 큐슈 남단에서 오키나와의 이시가키, 타이완에 있는 총 연장 1800km의 장거리 해저 케이블을 1897년 5월에 설치합니다. 또 1906년에는 사세보 도쿄 간 직통 전신선도 개통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신형 무전기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무선 전신기를 개발하도록 한 뒤 해군 함정에 설치합니다. 일본과 러시아 해전은 해저 케이블과 무선 전신기가 실전에서 사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격파한 스시마 해전에서 사용됐습니다. 스시마 해전 2달 전 고다마 겐타로는 만주군 총참모장으로 봉천 대회전에서 러시아의 신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러시아와의 강화를 준비합니다. 러시아에 비해 병력 수도 부족한 데다 탄약도 모자라 신승이나마 승리했을 때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지게 된다는 치밀한 계산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스시마 해전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경멸한 도고 헤이하치로를 보겠습니다. 러시아 발틱 함대는 영국의 방해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를 빙빙 돌아 3만여 킬로미터를 항해했습니다. 그러다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스시마 부근에서 일본 연합 함대에 완전히 괴멸됩니다.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은 트라팔가 해전의 영웅
넬슨 제독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도고 헤이하치로는 영국을 제2의 조국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스시마 해전 당시 도고 헤이하치로가 했다는 황국의 흥패는 이번 싸움에 달렸다. 모두가 분발해 노력하라라는 말도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의 한 말, 영국은 제군들이 저마다의 임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는 구절을 그대로 본딴 겁니다. 횡대로 화력을 집중시켜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경멸시킨 그 담대한 T자 전법도 가장 대담한 조치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한 넬슨의 가르침을 따른 겁니다. 일로 전쟁의 승리는 일본에 많은 외교유산도 남겼습니다. 당시 반러시아 국가였던 터키, 발틱 3국, 핀란드, 폴란드가 일본에 열광했는데 지금까지도 국제무대에서 확고한 친일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로 전쟁은 총력전이었습니다. 모든 일본인들이 군인이 아니더라도 전쟁 승리에 이바지했습니다. 발틱 함대가 마다가스카르에 기항하자 호텔업을 하던 일본인 아카사키 덴자부로가 이를 정탐해 인도 본베이 영사관에 전보로 통보하게 됐습니다. 또 해외 성매매 여성 가라유키상도 나섰습니다. 가라유키상은 위안부의 원형입니다. 집안이 가난해 해외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간 여성들입니다. 만주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안 간 데가 없었는데 심지어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도 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가라유키상들은 러시아 수병들에게 일본 함대가 인도양에서 기다린다는 역정보를 유출해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싱가포르에서는 국방비에 보태라고 저금과 폐물을 영사관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각국의 지점을 가진 미찌 물산의 직원도 활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는 미찌 물산 사원 츠다 히로시라는 이가 발틱 함대 움직임을 일본 해군에 타전했습니다. 또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야마다 도라지로라는 사업가가 현지인을 고용해 러시아 흑해 함대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흑해 함대 함정 세 척이 상선으로 위장하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한다는 정보를 파악해 비엔나 일본 대사관에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러시아를 꺾기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레닌을 조종해 러시아 혁명을 사주한 전략가도 있었습니다.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인물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레닌을 만나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라고 사주합니다. 러시아의 네팔을 노린 건데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카시 모토지로는 영어, 불어, 독어, 러시아에도 능통했는데 유럽 외교 무대에서 러시아 타도를 위해 크게 활약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로 전쟁 이후 조선에서 헌병 대장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타이완 총독도 거쳤습니다. 타이완에서는 댐을 건설하고 수리스를 정비해 황무지를 옥토로 바꿨습니다. 타이완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인물인데 죽어서도 타이완에 묻혔습니다. 그가 묻힌 기독교 공동묘지는 덕류진도 잠든 곳입니다. 일로 전쟁이 있기 10년 전 제정 러시아의 동방 진출 전략을 간파하기 위해 혼자서 말을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한 후쿠시마 야스마사라는 이도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쳐 바이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480일간 14,000km를 주파했습니다. 그리고 1891년 착공한 시베리아 철로가 10년 후에 완공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거의 적중했습니다. 시베리아 철로는 1902년에 완공됐습니다.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 일본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조선은 무당의 말을 믿고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러시아 대 일본, 영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레이트 게임의 본질을 전혀 몰랐고 고종과 민비는 러시아를 조선에 끌어들이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로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조선은 스스로 목을 죄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905년 포츠머스 강화조약 2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일본이 조선에서 군사, 경제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일본이 조선에서 행하는 지도, 보호, 감시 조치에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일청전쟁, 일로 전쟁에서 연속으로 승리함으로써 조선을 확고하게 영향권에 편입했습니다. 유럽에서의 대세 변화에 따라 독일식으로 국가를 개조한 일본은 영일동맹을 이용해 러시아를 격파함으로써 본격적인 해양 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일로 전쟁은 동북아 지정학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이 어떻게 완전히 멸망했고 일본은 왜 패망했는지,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일로 전쟁의 결과로 조선을 완전히 장악한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 체결 같은 해인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외교권을 박탈한 건데 이로써 미국, 영국, 독일, 청나라의 공관이 조선에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10년 5월 일본은 육군 대신 테라우지를 3대 통감으로 임명하고 8월에 한일 합병을 밀어붙입니다. 이로써 조선 왕조는 519년 만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어 일본은 통감부를 폐지하고 총독부를 세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이 왜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독일과 똑같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비스마르크의 소독일주의를 벌이고 게르만 민족의 생존 공간 레벤스라움을 넓히기 위해 대외 침략을 하다 망한 것과 비슷합니다. 군국주의, 팽창주의로 해외 식민지 확보, 즉 대동아 공영권에 무리한 욕심을 내서 망한 겁니다. 일본에서는 잠깐 동안 이런 군국주의 사조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민권 자유 운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때 잠깐 동안 군부의 영향력이 축소됐습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제대로 뿌리를 내렸으면 일본의 비극도 없었을 텐데 1918년부터 1932년까지 잠깐 반짝하다 말았습니다. 당시 무리한 대외 팽창에 반대하는 소일본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우선 요시노 사쿠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일본이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시마 안전이 필요하고 스시마 방어를 위해 조선 방어를 위해 만주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국방선을 확장하는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또 동화 정책을 통해 조선을 식민지로 보유하는 것도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우라 데치타로라는 인물은 만주를 일본이 가지면 러시아, 중국이 적국이 된다. 또 남방으로 진출하면 영일 동맹이 위태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만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3, 4천만 원의 국방비를 소요해야 하는데 대만주 교역액은 2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내실도 없이 뭐하러 판도를 확장하느냐는 비판입니다. 이시바시 탄잔이라는 정책은 아예 타이완, 중국, 만주, 시베리아, 사할린을 포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식민 통치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많다는 게 소일본주의자들의 공통된 논리였습니다. 식민 통치의 어려움은 타이완 매각론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타이완 총독을 했던 노기 마레스케는 타이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 아예 팔아버리자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반란에다 전염병까지 겹쳐 인명 손실도 많고 식민 통치를 하면서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한 것처럼 통치하기 힘든 타이완을 프랑스에 매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고다마 겐타로라는 인물은 지금껏 투자한 게 아깝지 않느냐,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노기에 이어 타이완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타이완을 흑자가나는 식민지로 겨우 돌려놓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짧게 끝나고 군국주의가 다시 발호합니다. 의회의 제어가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대동아 공영권을 본격 추진합니다. 일본 관동군은 1931년 9월 18일 류타오후 사건을 조작해 선전포고도 없이 만주를 점령합니다. 그러자 국제연맹은 만주조사관을 파견해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포위를 내세워 만주국을 세웁니다. 만주를 일본이 점령한 게 아니라 청나라가 부활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연맹은 일본의 철수를 요구했고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립니다. 일본의 세력은 중국에서 계속 강대해집니다. 이때 동북군벌 장조린의 아들 장쉐량은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1936년 12월 장제스를 감금하는 시안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2차 국공합작을 이끌어냅니다. 이어 1937년 7월 7일 루꼬우차오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중국을 공격함으로써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중국 침략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공산화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사회생에 국민당을 이기는 계기를 일본이 제공한 겁니다. 모택동은 그래서 건국 이후 일본의 진공에 감사한다는 말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전후에 중공을 방문한 사회당 인사, 심지어는 일본과 수교할 때도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에게 일본의 중국 침략 덕분에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사죄도 배상도 필요 없다. 정말 감사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모택동의 중공은
일본과 거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홍군의 전력 50%는 당을 위해, 20%는 국민당과의 타협을 위해, 나머지 10%만 항일에 사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일본과 지나치게 진지하게 싸우지 말라는 건데 팽독회의 경우 일본군과 잘 싸워 오히려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조선 사람들은 뭘 했는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일본에 부역했습니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 80만 3,317명이 일본군에 지원했습니다. 1942년의 경우 경쟁률이 56.5대 1이 될 정도로 치열해 실제 입대자는 18,673명 정도였습니다. 조선은 내선 일체로 일본을 지원한 사실상의 부역국입니다. 망한 조선의 왕족 일부는 일본군 고위 장성도 됐습니다. 영친왕 이후는 일본 제1항공군 사령관으로 중장 계급까지 달았습니다. 평민 출신인 홍사익은 일본군이 돼 중공 8호군과 교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포로 수용소장이 됐다가 종전 후 B급 전범으로 처형됩니다. 연합국 재판에서 포로 학대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BC급 전범 5,700명 가운데 984명이 처형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인 전범은 148명이며 이 가운데 23명이 처형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1947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스케핀 1757호를 통해 한국을 오스트리아, 이태리, 핀란드, 발틱 3국, 태국 등과 함께 특별 상태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연합국 점령하에 비독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은 사실상 일본을 나누기 위해 불리한 측면이 꽤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의 지정학자 스피크만에 의한 언젠가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현실화됩니다. 미국이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된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대한민국이 전범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339명에 불과한 광복군 숫자를 이승만 대통령이 5만 명이라고 주장한 덕분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협정에는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김일성, 증공군 사령관 팽독회가 서명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교전 당사국이지만 이승만 정부가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휴전 협정 자체에 반대해 불참했습니다. 휴전 협정에는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노리는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공에 아부하면서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한미 동맹도 아예 허물자는 저희가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주장한 덕분에 휴전 협정 직후인 8월 8일 한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변 4강, 미일 중러 가운데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은 동맹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4강 중에 2강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대단한 복입니다. 한반도는 전쟁의 지정학적 위기도 상존합니다. 여기에 더해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에서는 에너지, 자원, 소재, 재료, 일반 제조업,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비전통적인 전쟁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대륙에서 벗어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 있는 해양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지도를 펼쳐들고 태평양 바다 쪽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